26강인데요. 지금 그 코로나가 또 다시 이제 그 독감과 함께 이제 극성을 부리네요. 그 전국적으로 지금 만연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코로나의 최고 백신은 마스크라고 하니까 잘 때도 마스크 꼭 끼고 자시고, 그래서 마스크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화이자라든지 미국 업계에서 백신이 이미 이제 출시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은 아마 그쪽에 주사제를 맞을 것 같으면 한 내년 가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참으셔야 되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 전에 개발을 해서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지금 그 코로나가 그 걸리면은 주사제 한 방이면 5일이면 지금 그 바이러스가 괴멸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마스크에 모든 걸 의지해야 되고 거리두기라든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바이러스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오늘은 그 26강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수업을 할까 합니다.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칼이 배가 가고 있는데 강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빠진 그 뱃머리 거기를 이제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빠졌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갖고 쭉 갔는데 이제 나루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칼을 찾는다고 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뱃머리 그 근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있던 사람이 그 모습 보더니 당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칼이 지금 이렇게 아까 출발할 때 좀 출발하다가 그 칼이 빠져버렸다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이 그래서 내가 이제 뱃머리에 그 표시를 해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나리터 와가지고 배가 정지했을 때 내가 그 찾으려고 지금 강속으로 들어가서 딛고 있는데 칼이 없다. 이제 이러니까 얼마나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배전에 그 표시해둔 그 칼이 당연히 없지요, 나루터에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그 빠지는 순간만 생각한 거예요, 칼이. 그러니까 배전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그 들어가면 있을 거다 생각한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이 말은 여시춘추에 나오는 그 각주구검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각주구검. 네. 그 백전에 표시해두고 물속에서 칼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사물의 변화나 발전을 모르고 고정된 상태, 또 고정된 생각 이런 거, 또 그런 것만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고정됐다는 것은 하드고 그 소프트가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의로 모든 것을 해석하거나 융통성 없게 그 꼬집어서 없는 사람을 꼬집어서 각주 구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변화의 규칙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글을 대해야 된다. 쓰거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글을 읽어도 그냥 반사돼서 나가버리는, 몸으로 흡수해서 내 생각까지 그러면 같이 끌어내야 되거든요. 내 생각으로. 근데 이게 그것만 알고 있지 어떤 피상적인 것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참 그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주구검이라는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2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강은요, 시인은 발견자이다. 또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해야 한다. 사람은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러지만은 시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생각을 미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을 들춰내야 돼요.
남이 다 아는 거를 들춰내봐야 발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을 들춰내라.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기나 바람, 또 마음이나 생각, 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바람, 돌, 하늘 등의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매일 보는 것들을 정리해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다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기하고 변화에 비롯한 공기의 흐름이다. 이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또 바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바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떤 소망이나. 지금도 바람이라고 하면 좀 저는 바램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보다는 바람이 훨씬 친숙하거든요. 그런 어떤 소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라는 것은 광물질 덩어리이며 암석이라는 것까지는 좀 알아내야 되고, 또 하늘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어떤 공간이잖아요. 하늘. 그럼 하늘, 할아버지 하늘이 뭐야? 할머니 하늘이 뭐야? 이러면 그래 하늘은 하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무한대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넓이를 가진 것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 속에 모든 게 이제 들어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은 이미 알고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눈을 떠야 되죠. 당연히. 이제 이 앞에 세 가지는 어떤 개념을 알고 나면 그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글을 못 씁니다. 절대 못 써요.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시인은 발견자이다 그랬는데요. 발견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사실을 알아내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조는요, 우주나 새로운 것을 처음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조는. 그 다음에 발명이에요. 발명은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명은 창조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또 어순을 만드는 것도, 구문을 만드는 것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어떻게 갖다 붙여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쓸 것이냐, 또 어떤 언어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느낌이나 감정을 만들어낼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거든요. 창조적인 생각. 새로운 생각인데 이 창의는 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시가 바로 글 쓰는 것은 창의적이어야 돼요. 창의적이 아닌 글은 죽은 사문에 불과하거든요. 창의적이 아닌 거를 가지고 창의적인 걸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누구든 독자는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으로 글을 쓰지 않으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또 예를 들면 여기 그 담양군 같은 경우도 정말 이 문화적 공간, 문화의 어떤 우리나라 수도거든요.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전 세계 수도가 될지 몰라요. 네, 문화의 수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그 창의성을 가진 집단이죠. 그런 공무원 중에서도 그 창의성을 가진 집단이 모여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런 집단에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문화를. 친구 조화를 잘 맞춰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담양도 곧 있으면 상당히 바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서 계속 벤치마킹을 오고 또 벤치마킹을 해도 하루에 못 오게끔 만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숙박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여기서 토의도 해야 되고요. 그런 복합 문화 공간, 예를 들면 좀 레모드식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관광도 하고 이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런 모든 복합 공간도 좀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달리자 나무입니다. 달리자 나무예요. 나무는 달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시를 이제 앞에만 제가 썼는데 앞에만 따왔습니다. 짐승의 발자국 자리에 한 그루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나무를 어디다 심었냐면 짐승의 발자국에, 만약에 호랑이 발자국에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겠죠. 네. 그래서 짐승의 발자국에 나무를 지금 한 그루 심었어요. 왜 심었냐면 백두 너머로 달리기 위하여, 또 연두 이파리들이
단풍으로 벌겋게 타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이유는 나무를 그 짐승에다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 나무들을 고정된 것을 자꾸 이렇게 나무가 백두산도 갔다 오고 한라산도 갔다 오면 나무를 통해서 또 짐승을 통해서 나무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디다 심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짐승은 밭자국에다 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요 다정한 그림자 놀이를 우리 김성아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다정한 그림자 놀이 권규미. 죽음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때때로 죽은 척 눈만 감을 뿐이죠. 아침의 햇볕을 수위처럼 두르고 룰루랄라 무덤 속을 빠져나오죠. 하늘과 땅 사이를 콩닥콩닥 굴러넘는 붉은 꼬리 여우처럼 태양은 자신의 심장마저도 믿지 않아요. 죽음은 먼 옛날 삼엽충이나 맘모스보다 먼저 우주를 다녀간 벼루 종족이라고 누구나 믿었죠. 문명은 늘 제 그림자에 가려 울기만 하는 갓난쟁이여서 무언가를 발명하기에는 슬픔이 턱없이 모자랐죠. 무덤을 두른 희미한 그림자들이 심해어처럼 떠다녀요. 죽음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는데 달그락거리는 뼈조각을 끌며 달이 떠오르네요. 귀신처럼. 네. 다정한 그림자 놀이입니다. 이제 그림자 놀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정해요. 네. 이 지금 얼핏 딱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쉬워요. 이게. 그림자 놀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각종 형상을 만드는 거고 그 손의 저 뒤편에 불빛이 있잖아요. 그 불빛을 이용해서 그림자 놀이를 하는데 그 어린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는 좀 많이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자 놀이는 색채가 딱 없어요. 딱 회색이죠. 색채는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죽음까지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림자 놀이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요. 죽음은 발명될 수가 없어요. 그림자 놀이에요, 지금. 이게 그림자 놀이로 죽음은 어떻게 그 형상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아직 발명을 못한 거예요. 이건 발견이 아니고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림자 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때때로 죽은 척 눈만 감을 뿐이죠.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어물거리고 망설이고 결단력이 없는 것. 너 왜 우유부단하냐 그러잖아요. 때때로 죽은 척 눈만 감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림자 놀이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등장을 해요. 근데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이제 그 나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만 죽은 척 하고만 있어요. 아침은 햇빛을 수위처럼 두르고 참 어렵죠. 이건 뭐냐면 아침은 햇빛을 수위처럼 그림자 놀이기 때문에 햇빛을 붉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힌트 드렸잖아요. 예, 색채가 없다. 회색이기 때문에 그거를 색채가 지금 그 태양이 있는데 색채를 붉게 할 수가 없어요. 여명이 나오는 것처럼 여명이 비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게 상당히 이게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색깔이 그래요. 햇빛은 붉게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붉은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룰루랄라 무덤 속을 빠져나오죠. 지금 무덤 속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태양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둥그러운 모습이에요. 자, 태양이 동해안에서 뜨면 붉은 덩어리잖아요. 태양이 수평선에서 반만 딱 거치고 있으면 무덤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도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그게 틀림없이 태양이라는 걸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림자 놀이에서는 제가 분명히 색깔을 넣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덤으로 표현을 되는 거예요. 수위라는 말과 무덤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적인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를 콩닥콩닥 굴러넘는 붉은 꼬리 여우처럼 태양은 자신의 심장마저도 믿지 않아요. 무덤인데 심장이 있을 수가 없죠. 태양이 무덤으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죽음은 먼 옛날 삼엽층이나 맘모스보다 먼저 우주를 다녀간 별의 종족이라고 누구나 믿었죠. 삼엽충은 고생대의 표준 화석인데요. 허리, 가슴, 꼬리를 가진 절지동물이에요. 삼엽충. 그 다음에 여기서 맘모스는 우리가 멤머드라고 그러잖아요. 큰 동물, 맘모스. 거대한 코끼리를 맘모스라고 합니다. 문명은 늘 제 그림자에 가려 울기만 하는 갓난쟁이에서, 문명이라는 것도 갓난쟁이에 불과해요. 예, 울기만 해요. 문명이라는 것도. 무언가를 발명하기에는 슬픔이 턱없이 모자랐죠. 무덤을 두른 희미한 그림자들이,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무덤이라고 했어요. 태양과 무덤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심해어처럼 떠다녀요. 죽음은 아직 발명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 발명하는 것은요, 발명의 원동력은 지금 나오지만은 달그닥거리는 뼈조각을 끌며 달이 떠오르는 귀신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발명하기에는 슬픔이 턱없이 모자랐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발명의 원동력은 여기서 뭐예요? 슬픔이에요. 발명의 원동력은 슬픔이에요. 여기서는. 왜? 태양을 무덤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고, 삼엽충이나 그 메모드, 그 맘모스도 그 죽은 별에서 왔기 때문에 슬퍼요. 발명한다는 것은 다 슬퍼요. 네,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 그림자 놀이에서는 왜 이렇게 그냥 슬프냐면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 놀이는 그냥 형상만 보여주는 것이죠.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깔이 없으면 슬픔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회색 슬픔, 잿빛 슬픔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색깔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잿빛 하나로만 갖고는 슬픔이 아니에요. 우울이죠. 만약 이 세상에 색채가 없잖아요. 우리가 울긋불긋한 그런 단풍들이라든지 노란 그 은행잎이라든지 지금 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죠. 이제 색채가 한 빛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을 때예요. 네, 지금이. 이제 울긋불긋 있을 때는 우울증 환자가 좀 덜한데 이게 다 떨어지면 한 빛깔만 거기 나오잖아요. 한 빛깔만. 겨울에 예를 들면 그 우중충하고 날씨도 흐린 날이 참 많거든요. 겨울이요. 흐린 날이 많습니다. 해 뜨는 날보다. 그런데 낙엽 다 져서 없으면 나무도 회색, 뭐 다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울증 그 환자가 많이 나온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우울한다 싶으면요. 밝은 데로 가서 사탕도 드시고 그러면 아주 좋아진대요. 밝은 집에다가는 밝게 전등을 해놓으래요. 밝게. 뭐 무드등 이렇게 하지 말고 밝게.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밝아진대요. 전기 그 촉을 한 단계씩 다 높이세요. 가을 지금부터는. 그러면 몸에 건강해진대요.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염소입니다. 염소. 우리가 생각하는 염소를 이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는 소리에 갇힌 염소. 염소는요, 부르는 소리에 갇혀요. 염소가요, 흔히 이제 풀어놓고 키잖아요. 섬이나 뭐 산에서 풀어놓고 키면요, 호루라기나 뭔 꽝꽝 두들고 그러면요, 염소가 밥 주는 줄 알고 다 옵니다. 부르는 소리에 항시 갇히고요. 또 부르는 소리에 갇히지 않는 것은 항시 고삐에 매여 있어요. 네, 항시 매여 있고 그 반경에 그 자기 뭡니까 자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묶어놓은 애들은요, 묶어서 몇 개월만 딱 키우면요, 이걸 풀어놔도요, 자기가 두려워서 못 도망간대요. 묶어놨던 것은. 네, 우리가 뭐 하나씩 도망갈 것 같잖아요. 때가 되면요, 지가 다시 와버린답니다. 그 반경 안으로. 네, 묶어놨던 것은. 황량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검은 돌멩이. 염소가요, 저기서 멀리서 보면 검은 돌멩이잖아요. 산비탈에.
그래서 염소나 사냥은요, 말굽이 2개예요. 말굽이 뼈 쪽은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탈길이나 절벽을 잘 올라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냥과 염소밖에 못 올라다닌대요. 이 절벽은. 우리가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다른 짐승이 다닐 수 없는 것도 사냥과 염소는 다닐 수 있답니다. 네, 그 말굽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이 2갈래로 딱 구부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동물, 이게 사냥과 염소가 아주 특출하답니다. 산비탈 돌밭 그런데 절벽을 돌아다니는 것이요. 배가 고파. 이제 지금 염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묘하게 발상이 돌아가요. 배가 고파 밥솥을 쳐다본다. 밥이 처음 지어졌을 시점에서, 자, 밥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버린 타이머의 숫자처럼 나를 떠나간 시간들이 염소똥처럼 까맣게 흩어져 있다.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요, 타이머를 이제 밥을 예약하잖아요. 그럼 40분 예약을 취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40분 할 거 4시간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멀리 가버린 타이머 숫자잖아요. 40분이 아니라 이제 좀 훨씬 많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염소 똥처럼 밥알이 이렇게 똥처럼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예. 타이머를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염소의 형체에서 나오고, 다음에 염소의 부산물인 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쵸? 참 재밌게 썼어요. 그 다음에, 평온이 본능으로부터 해체되지 않으려고 뿔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염소의 평온은요, 본능에서 나와요. 사람의 평온도요, 사람 본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이 평온으로 좀 많이 평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마음이 낙천적이고 마음 평온해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이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좀 막 사회생활 하다 보면 평온하지도 않은데 아주 그냥 더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온도 어찌 보면은 태어난다. 어느 정도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염소의 평온이 본능으로 해체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본능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뿔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 곤두세울까요? 왜 곤두세우냐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내가 뿔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내 평온을 누가 와서 공격을 하면 내 평온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뿔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평온을 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 지금 평온 오니까 너 나와 하면 내가 받아버릴 거야. 그런데 다른 것들이 평온을 못 깨잖아요. 아시겠죠? 염소는 마음의 허공을 깊이 깨닫는다. 염소도 마음의 허공이 있어. 그냥 마음의 허공을 깨닫는 거예요. 내 평온해지려면. 높고 쓸쓸하다. 그러나 간결하게 불러주던 목소리를 벗어날 수 없어. 너는 고정된다. 마치 줄에 매인 것처럼. 아까 제가 그랬죠? 줄에 매인 것도 한 3개월만 묶어놓고 있다가 풀어주면 딱 도망가다가도 바로 그 자리로 옵니다. 네. 그러니까 간절하게 불러주던 목소리는 누구냐면요, 주인의 목소리예요. 주인의 목소리. 염소를 키우는 사람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염소 까만 눈 속에는 이제 본론이 나왔죠. 이제 까만 눈 속에는 우주를 떠돌고도 남을 밧줄이 있대요. 눈 속에 밧줄이 있는데 우주를 다 갔다 와도 제자리로 온다는 겁니다. 이 밧줄에 매인 염소가. 사람은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 밧줄이 다 매여 있어요. 핏줄이라는 밧줄, 혈연이라는 밧줄, 단체라는, 조직이라는 이런 상하 모든 밧줄이 얽히고 설켰어요. 사람은 오히려 염소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밧줄에 매여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밧줄, 자식이라는, 남편이라는, 부인이라는 이 모든 것은 밧줄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밧줄을 잘 꼭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시 하나, 염소 알아봤습니다.